네, 파파기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고대했던 프로젝트 하나인 바로 도쿄 드리프트 3편에 나오는 한해 에마 베일사이드 RX7 포춘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이 차 제가 한 3년 만에 이렇게 완성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도 이 촬영한 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원래는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막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RX7,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세대 FD3S RX7이라고 합니다. 1993년식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좌핸들 수동 버전을 구매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 재조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부품 없는 거는 사서 이렇게 끼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이게 우핸들이었으면은 정말 빨리 끝냈을 수도 있는데 좌핸들이다 보니까 부품이 더 없어서 정말로 애먹었습니다. 이 한해 에마인 RX7 포춘킷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93년식 RX7입니다. 좌핸들 버전이고요. 좌핸들은 캐나다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캐나다 버전인 차량이고요. 제가 이 차량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였냐면, 요즘에 이제 각자라고 그래서 차대 번호가 다른 이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차대 번호랑 등록증이랑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없는 차량을 구매를 했고 이 차량이 뭐 리스토어가 됐고 뭐 상태가 좋다고 해서 사실 사왔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뜯어서 고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일사이드 포춘이라는 킷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 한국에도 한 두세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노의 질주 3편인 도쿄 드리프트를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인 차 중에 하나가 이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분노의 질주 전 시리즈를 합해서도 이 차량만큼 임팩트가 넘치던 차량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있다. 2에서 이제 스카이라인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차량 처음에 이제 한이라는 캐릭터가 목욕탕 앞에서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 차량은 과연 어디가 다르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일반적인 RX7보다 옆으로 더 넓은 와이드 킷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와이드 킷 하면은 휀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통 휀다 교환 방식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질감 없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없게끔 진짜 원래 순정 상태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색감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컬러를 여러 군데를 찾아봐서 조합한 컬러인데, 가까이서 보시면 펄이 엄청나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차량이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정품으로 사왔어도 FRP로 만들어져 가지고 단차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시는 분이 정말로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단차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포춘킷 나오는 걸 보면은 제 차량만큼 단차가 없는 차량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나왔던 차량들 같은 경우를 제가 모티브로 했었는데, 그 차량들 보면은 영화의 장면마다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볼트 자국 같은 이런 이 자국인데, 여기가 칠해져 있거나 혹은 저처럼 칠해져 있지 않은 이런 모양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다 칠해져 있으면 저도 칠했을 텐데 칠했다 안 칠했다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그냥 안 칠한 게 더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칠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본닛 같은 경우는 순정 위에 이렇게 좀 성형을 해서 이 가운데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닛이 보통 FRP로 만들면 무겁고 이 잘 단차도 안 맞는데, 얘는 순정 위에 이 가운데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잘 맞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선 이 차가 저도 처음 나왔을 때 RX7인지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 RX7 같은 경우는 팝업 램프라고 그래서 이 램프가 안쪽에 있다가 이렇게 딱 나오는 방식인데, 이 라이트 자체를 이 휀다랑 같이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도 정말 슈퍼카처럼 포스가 엄청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도 이제 영화에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베일사이드 스티커도 이렇게 그때 갔을 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붙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부품들은 전부 다 리스토어를 했거나 혹은 새 것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없는 부품들은 다 깎아서 만들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라인 보시면은 와 진짜로 와 이 차가 진짜 RX-7 맞아 할 정도로 더 예뻐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이 라인이 되게 과격해지기도 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선을 넣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일본 바디킷 같은 경우는 좀 괴팍하고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이 차는 이 바디킷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래쪽에 이제 휠 있잖아요. 이 휠이 영화에 나온 휠이랑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벨로스터를 제작할 때도 꼭 그 영화에 나온 걸 참조해서 똑같이 제작을 했었는데, 이 차량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이 차량을 제작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휠은 벨사이드 엔듀로라는 휠이고, 그거는 이제 19인치밖에 안 나왔고 그 단종이 돼가지고 그때 일본 갔을 때 20인치로 이 차 킷에 맞는 휠을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휠 받는데 기간만 해도 한 8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는 초하이림으로 해서 뒤쪽에 보시면 엄청난 림이 진짜 옛날 일본 튜닝 카드처럼 엄청난 하이림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은 파파게러지라고 로고가 찍힌 브레이크 시스템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벨사이드 시스템에다가 이쪽 캘리퍼 쪽만 이 음각으로 해서 로고를 다시 넣고 도색을 똑같이 해놔서 이 맞춰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6P, 4P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순정 차체예요. 그리고 순정 차체 위에 아까 이야기했던 베일사이드 킷이 이렇게 부착을 하는 방식인데, 이쪽에 보시면 단차는 제가 일본 갔을 때도 그분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문을 열 때 여기가 닿을 수도 있으니까 좀 떨어뜨려 놔라 해가지고 최소한의 이제 간섭이 없겠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휀다 쪽에 원래 등이 하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등이 조금 싸구려틱하고 좀 별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오피러스 엠블럼 있잖아요. 예, 그게 여기 딱 맞더라고요. 그거를 구해서 이렇게 색깔을 입힌 다음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거 도색해 주신 이제 라운모터스 쪽에 기술자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노즐 같은 게 하나 나온 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분노의 질주 2에 나왔던 스카이라인 등장신에 나오는 그 펄치킷 있잖아요. 연기가 훅 하고 나오는 그 방식 시스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쓸 때마다 한 가스가 빨리빨리 다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꺼놨는데 여기서 이제 무지막지한 연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분노의 질주 3에서 이 RX-7은 이 시스템은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이드 미러를 장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핸들용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각도랑 이런 게 전부 다 우핸들용으로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 유리가 아예 안 보여서 광각 미러로 바꾸고, 또 볼록 거울 있잖아요. 그걸 제가 부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주행을 하진 않을 거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이거를 구매하실 분이 계시면은 이 미러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꺾거나 해서 좀 맞춰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윈도우 몰딩을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이 몰딩만 딱 오면은 옆 모습은 완전 다 새 걸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보면은 기존 RX-7이랑 좀 다른 텔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순정이에요. 순정 위에 그 FRP 통 범퍼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서 아, 이 라이트가 따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순정 위에다 이렇게 덮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길이도 더 길어지고 옆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구조 변경이라는 게 필요해서 제가 구변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후진등이랑 이런 게 다 보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베일사이드 로고가 저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번호판 플레이트가 있는데 제가 번호판을 잠시 빼놨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똑같은 그레디 머플러가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듀얼 머플러 시스템이 좀 더 이 차에 더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서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냅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마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막 좀 가다 보면 저 뒤에서 머플러에서 막 불이 막 팍 하고 터져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 트렁크 시스템도 전부 다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옛날 이제 콜벳에 나오는 그 유리처럼 이렇게 비행기의 유리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크릴로 이렇게 유리가 아닌 아크릴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요것도 제가 살 때 혹시라도 깨먹을까봐 한 두어 장 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어요. 이쪽에 이제 방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 끝단을 실리콘으로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 차량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FRP로 제작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타이페이에 있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 여기에 이제 전동식 장치를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거를 모티브로 해서 그걸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그냥 유압 좀 센 거를 넣어서 이렇게 열릴 때만 좀 멋있게 이렇게 자동처럼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굉장한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의 포컬사에 이제 그 우퍼를 장착했고요. 국내에서 나오는 이제 프레젠스 앰프를 두 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에어탱크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게 사람들이 노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4채널로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렌지 커스텀이라는 로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디자인을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요. 아우, 아우. 이 차는 작은 차체만큼 타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 버킷 시트를 이렇게 장착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실내에는 정말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안에 보시면 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짝까지 전부 다 알칸타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클럽 넘버원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셨고요. 이 알칸테라 소재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이 주황색 포인트 스태치를 줘가지고 포인트를 하나 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걸 가죽으로 할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 알칸테라가 생각보다 깨끗하게 나와서 다행인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습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뜨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게 또 어느 때는 또 딱 붙어가지고 있고 오늘처럼 좀 습한 날은 좀 떠요. 이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베일사이드에서 가져온 이제 버킷 시트가 있는데 이 베일사이드 이 시트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에서도 이 시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이 전용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옆에 보시면 이게 있죠. 이 부분이 여기에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전용으로 넣으면 이 부분이 딱 여기에 맞게끔 나오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여기가 이제 이 차에 닿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일사이드에서 온 기아봉 이거 딱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좌핸들 수동이잖아요. 좌핸들 수동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에어컨 송풍 거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영상에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왼쪽은 움직이는데 오른쪽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살이 다 부러져서 제가 이거 주문을 해놓긴 해놨는데 이게 지금 촬영할 때쯤에 아마 와 있을 거예요. 요게 진짜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요거를 제가 무려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주고 구매를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기판 안쪽에 베일사이드랑 이 파파게러지 로고를 저희가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계기 시동을 켜게 되면 자, 이렇게 시동을 켜게 되면은 이런 소리와 함께 대피 게이지에 DSD-F라는 이 게이지가 장착이 되는데요. 이 스포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대피께 그래도 90년대 감성이라 다 가장 맞잖아요. 예전에 우리 튜닝하던 때 보면은 대피 게이지 해가지고 여기다 막 RPM 게이지 올려놓고 위에다 게이지 막 6개씩 올렸는데 얘는 그거를 이제 좀 지저분하게 넣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이 그래프 안에 이제 뭐 지금 압이라던가 이런 볼테이지라던가 이런 게 전부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를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기판이랑 이쪽 이 센터페시아 부분에 이런 그 플라스틱 구조물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중국에서 이제 카본 제품으로 판매를 해서 장착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맞고 정말로 한 돈 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거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순정으로 다시 구매를 해서 이 구매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게 비용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따로 막 여기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런 스위치 같은 것도 다 그 새 거가 있으면 다 새 걸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순정은 플라스틱으로 그냥 밋밋한 건데 제가 이제 우라칸 퍼포마테가 한참 나올 때쯤에 이걸 영감을 받아서 포지드 카본 무늬로 이렇게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순정과 일체감 있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한번 싹털이라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걸 전부 다 분해했다 넣어 놨는데 이 차의 레이싱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롤 케이지도 설치를 했고 이 아래쪽에 보이시면은 원래 이제 카페트를 덮어야 되는데 제가 카페트가 좀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돼서 맞출까 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날 것처럼 이렇게 좀 뚫려 있는 모습도 좀 감성적이지 않을까 해서 다 이렇게 드러냈고 이 안쪽 바닥면을 이 알루미늄 패널처럼 레이싱카처럼 만들어서 감성이 되게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통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테스트 주행하면서 몇 번 남산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진짜 노스냐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미테이션 노스입니다. 예.
제가 소화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도색을 해서 만들었고, 실제 노스는 저 뒤쪽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파파게러지 해가지고 이 차의 빈 넘버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센스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엔진룸입니다. 제가 이 엔진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콜벳 엔진도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스프라의 2SG 엔진도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새 것도 하나를 제가 더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엔진 3개나 있는데, 제가 이 엔진을 선택을 했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엔진을 살릴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막 800마력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800마력까지 올리려면 로터를, 지금 2로터인데 3로터, 4로터를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3로터 하는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해서, 일단 2로터로 좀 예쁘게 좀 해보자 해서 지금 이제 2로터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크롬 스타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다 바우를 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여기 크롬으로 입히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다 광을 내 가지고, 군대에 보면 막 이렇게 물 바우 낸다고 하잖아요, 전투화에. 그것처럼 이 쇠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손질을 해서 이렇게 연말에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레디사의 305R 터보 1.4발을 쓰고 있고 400마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휠 마력은 한 370마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나모에 올렸을 때도 그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추후에는 400마력 오버도 이렇게 조금 건들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블로우프 밸브나 이런 건 다 티아 걸로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이 원래 순정 상태 엔진에 있는 거는 트윈 터보예요. 그래서 터빈이 2개가 들어가는데, 얘는 싱글 터보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많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V 마운트라고 해서 인터쿨러를 좀 이런 식으로 멋있게 좀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엔진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속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구해놨는데, 진짜 구할 수 없는 거는 저희가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선유나 이런 거를 좀 삭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 다 파이프를 이용해서 다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선도 다 새 걸로 바꿨습니다. 사실 한 20년, 30년 이렇게 되고, 또 폴색 964나 이런 걸 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에서 이제 막 고장 났다고 막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배선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배선이 딱딱해져서 나중에 부스러져요. 그래서 합선도 나고 쇼트 나서 막 모작동 일으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래된 올드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배선부터 이렇게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도 배선은 무조건 다 완벽하게 제가 다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원래 이 휀다 부분이 뚫려 있어요. 도요타 이제 FT86 같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것도 휀다 커버도 제가 다 새 걸로 사서 겨우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볼트도 다 일체감 있게끔 이렇게 볼트 커버까지 해가지고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순정에 라이트 커버가 없어요. 이것도 이 저희 로얄 팀에서 그 아노다이징 해가지고 전부 다 칼라 좀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대여 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파게러지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써놓은 것도 저희 로얄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센스 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휴즈 박스가, 프린터가 다 지워져요. 그래서 휴즈 박스 같은 경우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쇠 이노다이징 해가지고 다 맞춰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엔진룸을 제작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 원래 순정 같은 경우는 이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세우는 방식인데, 이걸 유압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양쪽에다 이렇게 지지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 쪽으로 이렇게 하고 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결국은 이거 하나짜리를 쓰자. 왜냐면 양쪽 지지대를 하면 이쪽 본넷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혹은 이쪽에 이제 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좀 많아서 한쪽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단점은 뭐냐면, 스트럿바를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스트럿바도 장착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스트럿바까지 장착을 하면 이걸 좀 가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놔둬봤습니다. 이거는 뭐 언젠가는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 다 이분이 이제 다 뜯어가지고 다 리스토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롯데라리 엔진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한 25,000에서 한 4만 킬로 사이에서 리빌트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돌면서 이 끝에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실 같은 경우도 강화로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작업된 엔진이 하나로 더 구비가 돼 있어서 아마 그걸로 끼고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엔진 마력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 RX-7을 리뷰를 했는데, 사실 이 차를 만들면서 굉장한 시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실물로 보신 분들 다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볼트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저희가 다 새 걸로 갈거나 아니면 없으면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이 차를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좌핸들이라서 부품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고 그 우핸들 차량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더 비싸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쪼록 이 차가 그래도 완성이 돼서 정말 기쁘고 이 차를 비롯해서 제가 앞으로도 또 다른 차량 있잖아요. 도쿄 드리프트에 나오는 이 한의 친구인 차량인 350Z도 조만간에 이제 완성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본노집주의 1편에 나오는 이제 브라이언 이제 드디어 시작되죠. 네, 브라이언 차량도 완성을 하고 그 이어서 또 호응이 좋다면 제가 수프라 그 다음에 뭐 GTR까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시리즈별 정말로 괜찮은 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파 게러지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말로 볼 수 없는 차량들이나 볼 수 없는 이런 튜닝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한테는 여러분들의 좋아요랑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파 게러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